자, 우리 교과서 116쪽에 보면 탐구활동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탐구활동 내용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 사회에서의 인구 구조의 모습, 파키스탄에서의 인구 구조의 모습,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의 인구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인구 구조가 각각 이 나라들이 각 보여주고 있는 인구 구조가 다를 텐데요. 우리가 인구 구조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 사회의 경우는 인구 구조의 변천 단계에서 가장 초기 단계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출생률도 매우 높은 다산다사형인데요. 이 시기는 의학이 비교적 발달을 못한 상태고 위생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형이지만 노인 인구의 그 비중, 연령이 낮은, 즉 노인 인구의 사망이 높은 낮은 피라미드형의 단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따 그림으로 볼게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사망률이 떨어지는, 즉 출생은 여전히 높지만 가족 계획이 아직 다 행해지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는 상태에서 사망률만 떨어지다 보니 우리 이런 형태는 다산감사형으로서 피라미드의 그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로 보면 구분이 명확하진 않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디오 사회는 피라미드가 비교적 이렇게 낮은 형태의 피라미드로 보시면 되겠고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이 피라미드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노인의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피라미드 높이가 인디오 사회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그 저출산이 나타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인구 변천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산소사지만 소산소사 중에서도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방추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구 변천 과정의 이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변천 단계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이런 방추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인구의 변화 과정의 역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세계 인구가 이렇게 60억 가까이 되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2020년이죠. 2020년에 세계 인구는 지금 60억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60억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게 불과 지금 100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죠. 100년 좀 넘네요. 100년이 조금 넘는 시기에 인구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됐는데요. 인구가 왜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됐는지 단기간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인구가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의학이 발달하는 거, 이 전염병을 우리가 퇴치하고 전염병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렇게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 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개발도상국들,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의 인구 폭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들은 그 이전에 인구 성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산업혁명 시기부터 선진국들은 1900년까지의 인구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 편이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그 이후 시기에 인구 성장이 매우 두드러진 편입니다. 자, 선진국들이 많은 유럽의 인구 폭증은 18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18세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1700년대인데요. 1700년대부터 1900년도인 20세기까지 그 시기에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8세기는 우리 보통 1700년대
라고 보면 되겠고요. 20세기는 190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1700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선진국들은 인구 성장을 많이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란 거는 바로 대량 생산을 얘기하겠죠.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서 식량도 많이 생산이 되고 더욱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의학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이 시기에 유럽의 인구가 1억에서 4억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은 50년마다 거의 인구가 19세기, 즉 1800년도에 인구가 거의 2배씩 올랐다고 합니다. 이 1800년도라고 하는 19세기에는 영국이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시절이죠. 정말 그 거칠 것이 없었던 영국의 그 전성기가 바로 이 시절인데요. 이 시절에 영국의 인구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인구가 20세기부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학이 발달한 게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구는 현재 1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중국의 인구가 이렇게 15억에 다다르게 된 것이 불과 100년이 안 된 거죠. 1941년에 3억 9천만 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2020년이라고 치면 불과 이렇게 15억, 3배 가까이 늘어난 게 1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인구가 5억 8천만이었네요. 1953년에 중국의 인구가 5억 8천만이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3배가 된 것이 불과 한 70년 정도에 이렇게 3배 이상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보면 인구가 폭증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18세기 말까지도 우리 인구는 중종 시기에서부터 즉 경술국치 이 시기까지 인구가 불과 이제 700만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만 6.25 전쟁 직후부터 인구가 급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요. 역시 우리나라도 인구가 이렇게 3배 정도 늘어난 것이 불과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시기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분포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거의 70% 이상이 이 지역에 인구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이제 인구 변천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산업화 이전의 원시 부족 사회에서 출생과 사망이 모두 높았던 시기를 뭐라고 했죠? 네, 다산다사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기는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은 기본적인 낮은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학습지에도 아마 이 낮은 피라미드 단계의 그림이 아마 빈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 학습지에 보면 4개의 인구 구조 그래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낮은 피라미드를 여러분들이 그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의학도 발달하고 사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는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사망률이 감소한다, 감사. 그리고 출생은 여전히 많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 다산 감사의 형태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2단계의 인구 그래프는 피라미드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아까 그 파키스탄의 경우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계획이 실시가 돼요. 출생률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국가가 인구 팽창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가족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부터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감산 소사의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출생률은 떨어지고 사망률은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쭉 되는 단계, 이 시기를 우린 감산소사라고 합니다. 이 감산소사가 시작이 된 시점부터 한 20년 정도가 흐르면 인구 그래프가 종형으로 바뀌게 돼요. 종형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종형의 형태를 띠게 되는 시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가 한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종형의 모습을 띠게 되죠. 즉, 가족계획이 실시된 게 우리나라는 1960년대고요. 60년대에는 감산소사로서 피라미드 형태를 띠다가 이것이 가족계획이 쭉 실시가 되고 난 이후 20년 정도가 되면 인구의 피라미드가 종형의 형태가 되고 그 종형의 형태가 된 이후에도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에서와 같은 그런 방추형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방추형이란 거는 이제 이렇게 출생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것이 바로 방추형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방추형의 모습을 띠는 인구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 변천 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1단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이 주를 이루는 사회고 노동력이 풍부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고 낮은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망률이 약간 요동을 많이 치게 돼요. 그 사망률의 형태가 이제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아직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이나 기근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의 변동폭이 큰 시기가 바로 1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파키스탄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인구 구조가 이제 높은 피라미드형이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고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는 높은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제 출생률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국가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족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너무 인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이 이제 시작됐던 그 시기가 55년인데 55년에 이제 막바지 6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 계획을 막 실시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인구가 급팽창하다 보니 이 인구의 팽창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출생률이 좀씩 떨어지게 되고요. 물론 출생 자수는 좀 증가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출생률은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가족계획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이로부터 20년 정도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하고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시기부터는 어느 정도 출생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감산소사의 형태다, 감산소사의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종형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며
그 인구의 구조에서, 종형 인구 구조에서 저출산이 계속이 될 때 방추형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종형의 형태로 변화하다가 출생률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 방추형의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구 변천의 4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 방추형의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활동지 제가 자료실에 활동지 올려놨는데요. 그 활동지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빈칸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빈칸에 이 내용을. 자, 인구 변천 단계의 그림을 보면 자, 1단계에서는 이렇게 사망률이 요동을 치고 그 출생률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죠. 자, 2단계로 넘어오면서 출생률은 그대로고 사망률은 떨어지는 다산감사의 단계, 3단계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은 낮은 상태인 감산소사의 단계, 4단계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낮은 소산소사의 단계인데요. 4단계에서는 또 출생률이 약간 변동을 심하게 하게 되기도 하죠. 국가의 그 어떤 뭐 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간 시기가 1920년대 정도 일제시대가 되면서 의학이 조금 더 발달을 한 그 1920년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우리가 봅니다. 1단계는 아무래도 이제 원시적인 어떤 모습이 많았던 사회고요. 2단계는 산업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계획이 실시되는 3단계는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60년대부터는 출생 자수는 여전히 많지만 출생률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인 소산소사 단계는 우리가 저출산 기조가 시작이 되는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부터 이런 4단계가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과거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면 1960년에는 뭐 높은 피라미드형으로 나타났겠죠. 네, 높은 피라미드 형태였고요. 90년을 지나 2000년대로 오면서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시기를 우리가 저출산의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출생률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린 그거를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넘어서 지금 현재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 더 홀쭉한 방추형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될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변화 단계를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너무 꼭 그 시기부터가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보다는 대개 요 시기부터 요 시기 사이에 2단계였고 또 요 시기부터 요 시기 사이가 3단계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가 4단계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1910년부터 무조건 1단계다 뭐 이렇게 픽스를 딱 시키기보다는 그 즈음부터가 1단계에 해당이 됐고 이 1910년부터 20년 그 이후부터가 2단계에 해당이 되고 60년부터가 3단계 그리고 90년 중반 이후부터가 4단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각각의 시기에 이런 인구 구조를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방추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를 보면 역시 1950년부터 6.25 전쟁 직후인 베이비붐부터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955년부터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던, 물론 그 이전에도 출생률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전쟁 때 사망률이 좀 올라가서 3% 가까이 올라간 바람에 인구의 자연 증가분은 좀 전쟁 시기에는 감소했지만 전쟁이 끝나고부터는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시기가 바로 50년대 중반부터 거의 뭐 2000년까지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시기 정도부터가 이제 뭐 출생률을 좀 더 떨어뜨리는 시기인 감산소사, 그 다음에 요 시기부터가 이제 소산소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다산감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가 2단계, 2단계, 여기가 3단계, 여기가 4단계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인구 변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1920년부터 1960년까지 2단계에 속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물론 그 시기에 우리나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물론 증가하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 20년부터 우리가 6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큰 변화의 어떤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이제 1945년 정도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1945년이면 한 이때쯤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1945년부터 50년 사이에 사망률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출생률은 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사망과 출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망률이 조금 올라가고 출생은 그냥 그대로다 보니 인구 증가율이 조금 낮아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인구는 1945년부터 계속 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가는데도 인구가 성장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외부로부터 새로운 어떤 인구의 유입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45년에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각지 우리나라 밖에 흩어져 있던 해외에 독립운동을 하던 뭐 동포들이나 이런 우리 민족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게 된 게 바로 45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인구가 출생 사망과는 상관없는 사유로 증가를 하게 됐던 시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아픔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5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50년에 우리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25 때 사망률이 물론 증가는 했지만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더 높았던 시기가 또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이 있었던 시기에는 사망률은 비록 올라갔지만 출생률은 이미 그거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해서 인구가 감소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쟁 때도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의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망자 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1955년부터 베이비 붐이 시작이 되면서 55년 이후부터는 출생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해방으로 인해서 인구의 외부 유입이 있었던 일본의 시기,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일시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했던 이번의 시기, 그 다음에 베이비 붐으로 출생률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게 됐던 3번의 이 세 가지의 독특한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0년 이전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1단계고
다산다사의 작은 피라미드형이다. 뭐 이거는 우리 아까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밖에 안 됐다네요. 제가 조선시대 때 저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네요. 네. 20년부터 이제 우리 45년까지가 2단계에 속하는 인구 팽창 시기로 보는데요. 뭐 다른 그 어떤 나라와 그렇게 뭐 다를 바 없이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45년부터 우리 독특한 순간이 몇 번 있었다 그랬죠. 한번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945년 광복, 해방이 된 이후부터 해외 동포의 귀국과 북한 동포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월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엇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걸 전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생과 사망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연적인 증가로 우리가 보고요. 이렇게 해외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걸 우리는 사회적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입은 사회적 증가고요. 전출은 사회적 증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45년 이후에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 중에 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50년부터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출생률이 높았고 1% 이상 높았기 때문에 인구는 성장폭은 좀 둔화됐지만 계속 성장은 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번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년부터 우리가 베이비 붐이 일어나면서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또 3번의 시기이고요. 6.25 전쟁 때 사망률이 무려 1%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계에도 2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구 변천의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인구 팽창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든 우리나라 인구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팽창을 하던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60년대로 들어서면서 강력한 가족계획제 정책이 실시가 되죠. 뭐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한을 시킨다던가 뭐 정관수술을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력한 산하제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사회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가족계획 사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그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종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그 당시는 여전히 피라미드 형태, 특히 큰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났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출생자 수는 자, 1960년에 이제 108만 명을 기록하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증가와 감소가 이제 일어나는 그 약간의 변동이 좀 있지만, 그 출생률은 1960년에 6.16명에서 61년부터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출생 자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출생률이 6.16에서 61년이 되면서 5점대, 4점대로 쭉 떨어지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5년에 가장 크게 피크를 찍었네요. 자, 그래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합계 출산율, 아까 우리가 이제 뭐 6점 넷, 5점 넷 이렇게 봤던 합계 출산율이 80년대 중반 정도, 83년이 되면서 2.1명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2.1명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명이 왜 중요하냐? 이 2.1명이라는 숫자는 인구 대체 수준인데요. 이게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출산의 어떤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뭐 2.1명, 개도국은 3명인데 우리나라가 이 80년대, 8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2.1명 이하로 내려가는 그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족 계획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시기겠죠. 그리고 특히 80년대, 90년대 많이 일어났던 현상 중에 태아 감별을 통해서 남자 아이를 많이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부적절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이제 불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 태아의 성에 따라서 선별 출산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의 인구 추이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70년부터 이제 출생률이 4점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3점대, 2점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그 83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83년에 2.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서 2.1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즉,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우리가 출생률이 떨어지게 될 때, 이 합계 출산율이 2.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는 저출산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출산과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그 저출산이 1983년부터 물론 시작은 됐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그렇게 뭐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었어요. 자, 쭉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우리가 2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에 1.3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죠.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요 시기부터 우리는 초저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기를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의 문제가 되는 어떤 그 시점은 바로 요 시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출산 이하로 떨어지는 2.1명 그 밑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보고요.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건 우리는 초저출산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1983년과 2002년에 저출산, 초저출산의 시작이 그 각각의 해당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생 성비, 우리 아까 남자와 아이와 여자아이의 그 성비를 우리가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태아 감별을 통해서 성비가 막 남자가 훨씬 많아지던 시기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였는데요. 그 시기에 이제 하나 둘만 낳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 둘을 남자아이로 낳으려고 하던 그 시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수로 계산을 하면서 보통 이제 뭐 103에서 107 정도면 자연적인 상태에서 남자아이가 한 요 정도 더 많이 태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많을 때는 우리나라가 118까지 갔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히 그 80년대 그 중후반에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또 나왔던 표어가 뭐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이런 표어들이 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요 즈음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를 지나면서는 이제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그만 낳자라고 하는 그런 인구 정책은 이제 이때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종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좀 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위기의식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그 IMF라는 외환위기라는 사건이 90년대 후반에 터지죠.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버지들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어머니들까지 일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막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여성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죠. 부정적인 어떤 그 의미에서라도 증가하게 되다 보니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더 안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1.36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2002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갑자기 출산 장려 정책을 막 펴기 시작해요.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 이때부터 저출산 기조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뭐 둘만 낳자, 하나 낳자 하던 그 나라가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참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저출산 기조에 의해서 초저출산 현상에 의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20년 정도 흐른 지금 현재에도 초저출산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방추형의 인구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총부양비 계산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총부양비는 우리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부터 64세 인구, 우리 요거를 요 인구에 대해서 우리 요거를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청장년층 인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거 대비해서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의 합을 이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것이 바로 총부양비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에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더한 것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바로 총부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총부양비에 해당이 되겠고요.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분의 고령 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노령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총부양비를 우리 계산할 때 생산 가능 인구 요거를 우리가 A라고 보고 유소년 인구를 B라고 보고 고령 인구를 C라고 보면 총부양비는 A분의 B와 C를 더한 것에서 이거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자,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비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다가오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유소년 부양비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총부양비가 아니라 유소년 부양비만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A분의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인구 아까 B라고 했죠. B 곱하기 100. 이게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죠. 우리 요거를 X라고 볼게요. X.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 고령 인구 부양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A분의 C 곱하기 100이 되겠죠. 이게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되겠죠. 노년 부양비. 요걸 우리가 Y라고 보면 자, 총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X분의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푸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푸는 과정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뒷부분에 가서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 출산율의 변화의 포스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인 60년대와 또 70년대까지의 포스터를 한번 보면 딸아들 구별 말고 자, 여기 보면
몇 년나 더 잘 기르자라고 했을까요? 자, 이 시기는 60년대는 막 6.33명, 6점대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쵸? 물론 이 이전 시기에 셋만 낳자 이런 시기도 물론 있었어요. 60년대 이전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있는 포스터에 보면 60년대에는 어떤 표가 있었냐면 3335 운동이 있어요.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셋 낳자. 3명의 자녀를 35세 이전에 3명만 낳자. 3년 안에 3명만 낳자. 뭐 이런 셋만 낳자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70년대로 넘어오면 둘만 낳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둘도 많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이제 둘도 많다니까 하나만 낳았겠죠. 하나만 낳는데 이 시기에 문제가 뭐였냐? 하나를 아들로만 낳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자,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뭐 가가호호, 아이를 무조건 이제 이때는 낳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이 뭐 둘, 셋 뭐 이렇게 되겠죠. 아이 둘, 셋. 그래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그 글은 둘이 되겠네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저출산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자, 여기 그 남자아이를 낳는 그 성간별 문제에 대한 그 포스터도 여기 있네요. 선생님 착한이라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뭐 그런 포스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학습지 활동지에 보면 이 표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빈칸이 있을 텐데요. 그 빈칸에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를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그 비중으로 설명을 해보자 그랬는데 뭐 한번 볼게요. 자, 65년에는 자, 이 시기는 높은 출생과 높은 사망률로 인한 그런 형태였고 자, 높은 피라미드형의 인구 변천 단계의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2015년이 되면 이제 저출산이 되겠네요. 저출산이 계속 유지가 되던 이 시기는 방추형의 인구 구조로 나타날 것이고, 물론 이제 이 시기는 방추형 단계에서도 조금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출산이 계속 지속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 부담이 증가하는 아주 그 비정상적인 극단적 방추형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에서 그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이나 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출산의 문제점과 저출산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할 테지만 이런 저출산이 큰 사회적 문제가 또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